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집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마저도 내가 챙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충 집어넣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빗물이 슬리퍼를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 발보다 더 차가운 건 내 등 뒤에 있는 저 현관문이었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 아내와 자식들을 키운 집, 손주들이 뛰어놀던 집, 내 집 앞에서 나는 지금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안에서 낮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걱정 마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드나들던 그 문이 이제 제 손을 거부했습니다. 집 안에는 제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도 책상도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쫓겨난 게 아니라 정리당했다는 것을. 내 나이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막노동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고 며느리 둘이 있었고 손주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이 북적였고 그 소음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이 왔습니다.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무릎 관절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약 봉지도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늙은 부모에게 그것만큼 따뜻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저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형식. 그 단어가 제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 통장 관리 위임, 보험 수익자 변경, 하나하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주 왔고 손주들도 가끔 보였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고. 하지만 변화는 아주 조용히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던 게 두 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라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결정은 회의가 아니라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활비는 카드로 쓰세요. 병원은 다음 주에 가세요. 약은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속도는 설마 하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서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심장도 좀 체크해 봐야겠어요. 부정맥 소견이 보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전화로 아버지, 괜찮으시면 혼자 다니세요. 저희 지금 바빠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장 이상 소견인데 바쁘다고? 며칠 후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병원 우편물이 뜯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주워 펼쳤습니다. 안에는 제가 받지 못한 진단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의료 기록을 고의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분들한테 들었어요. 같은 말 여러 번 하신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기억력이 나빠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치매 초기로만 밀면 다 우리 쪽으로 정리돼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배신이 아니라 계획된 정리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의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요양원 상담 어때요?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통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ATM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았을 때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잔액 14만 8천 원.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넘던 잔액이 15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찾아간 거예요?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계좌 공동관리인으로 등록된 분이 찾아가셨어요. 공동관리인. 그건 제가 서명한 서류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형식일 뿐이라던 그 서류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10분 후 저는 거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책상은 치워져 있었고, 벽에 걸린 아내와의 사진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자리 나왔어요. 짐은 우리가 정리해뒀어요. 정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뭘 하는 거니?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통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하나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 저는 손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그날 저는
쫓겨난 게 아니라 정리당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제 서류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르신, 이미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법무사는 서류 위에 빨간 펜으로 체크하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예금 관리, 보험 수익자 모두 합법적으로 이전됐어요.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셨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것,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낀 것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억울하게가 아니고 기분 좋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합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복지관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쪽방촌에서 지냈습니다. 하루 숙박비 15,000원짜리 방. 매일 밤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들 내외가 야속하기도 하고 자식을 믿은 내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제 발치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비둘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답이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손주 지우. 초등학교 5학년 손녀였습니다. 지우는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거 숨기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우가 건넨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몇 달 전부터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졌고 전화할 때 문을 잠그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우는 몰래 엄마 방에서 꺼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맞아요.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집 처분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수익자도 지금 바꾸셔야죠. 상대방 목소리, 보험 설계사로 들렸습니다. 그건 이미 했어요. 사망 전에 재산 정리 다 끝내야죠. 사망 전 재산 정리. 그 6글자가 제 존재를 무엇으로 본 건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이미 정리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의사한테 어떻게? 돈 주면 되죠. 다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민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형사 사건이라는 것을. 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무서워요. 할아버지 안 계시면 저도 싫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지우야, 할아버지 아무데도 안 간다. 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지우랑 같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재산 갈취 정황, 의료 기록 조작 시도, 노인 학대, 사문서 위조 가능성. 담당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 입건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 경찰 동행 하에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테이블 위에는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숨겨진 진단서, 위조 의심 동의서.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망 전에 재산 정리 다 끝내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길래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직접 동의를 구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날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선을 넘은 거다. 조사 결과 며느리는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들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사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재산 반환 청구, 명예 이전 무효, 6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부동산 명예 이전 무효, 예금 반환 명령,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저는 제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최종 반전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과 화해는 하셨나요? 손주는 만나시나요? 오늘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되찾은 재산은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노인 법률 지원 단체.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둘째, 노인 학대 피해자 기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셋째, 손녀 지우명의 교육 신탁. 부모가 손댈 수 없도록.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권리 포기가 아닌 정당한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합니다. 자식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합니까? 지금 저는 작지만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지우는 한 달에 한 번 저를 찾아옵니다. 부모 몰래. 그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설마라는 말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확인하십시오. 내 재산의 명의는 누구입니까? 내 통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내 의료 기록을 누가 봅니까? 내 결정을 누가 대신합니까?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식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노인 학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가족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